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기무사에서 나온 계엄 업무 자료 8쪽짜리 자료하고 참고 자료 스크랩 67쪽짜리 이 자료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8쪽짜리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2018년 7월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통일되어 있죠. 67쪽짜리 문건은 계엄령 문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2018년 7월 21일 역시 청와대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에서는 8쪽짜리 문건은 계엄령 검토 문건, 67쪽짜리는 계엄령 문건,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8쪽짜리는 계엄 업무에 대한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것이고 이것은 공식 문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7쪽짜리는 참고 자료를 모아서 그저 한데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은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를 참조하십시오. 어떻든 이 둘을 잘 구분하고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해 갑시다. 짧은 것이 검토가 붙어 있고 긴 것은 그냥 계엄령 문건이다. 기억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18년 7월 26일 이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계속 계엄령 문건이라고 통일해서 썼습니다. 67쪽짜리를. 그런데 7월 26일에 이르러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앞에 이른바를 붙였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문건. 이렇게 단 이른바라는 그 세 글자 덧붙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평생 어찌되었든 변호사였죠. 변호사라는 것도 특수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 몸담고 하는 그 직업에 젖어버리게 됩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고 그 직업에 맞게 사람이 좀 바뀌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른바를 붙였을까? 이것은 다른 경우에 소위라는 말을 붙이는 것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말을 바꾸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최소한 변호사라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붙일 때는 특별히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붙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의 직업적 감각으로 붙였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2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쓴 표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엄령 문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가 있고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그 말을 변호사가 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 내심으로는 이른바가 붙은 그 문건에 대해서는 방어를 별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은 계엄령 문건으로서는 하자가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럴 때 앞에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른바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내심은 아마도 이것은 계엄령 문건은 아니고 그저 계엄령 문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감각을 표현해 놓은 그런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브리핑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문장을 먼저 검토합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문장에서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문법적인 이야기를 좀 하죠.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죠. 이 물건, 문장에 있어서 사물주어가 쓰이게 되면 사물은 알아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알아서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물인 경우에는 그것을 움직여주는 인간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이 물건이 공개된 것입니다. 공개당한 것이죠. 그러면 누가 공개하였는가 이런 질문이 뒤따라 나와야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한 인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당연히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볼 때 명확하게 밖에 드러내서 그 공개한 인간을 밝혀라. 실제 주어를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이른바 계엄령 문건, 이것을 공개한 인간은 누구인가? 그 공개한 인간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던 당시에는 이른바가 없이 그냥 계엄령 문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는 신통찮은 것으로 된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이것을 공개하던 그 계엄령 문건으로서 공개하던 그 당시에는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어쩌면 중요한 범죄의 단서로서 그렇게 공개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든 지금에 이르러 앞에 이른바를 붙인 것으로 보아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아마 내심으로는 이런 것이겠죠. 아차, 잘못 짚었구나. 이걸 꺼내 들어가지고는 제대로 무기로 써먹을 수가 없겠구나.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다. 우리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과 글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 풀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듣고 읽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 글귀 하나를 보면서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이제는 읽어내는 국민이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하는 이 까지라는 그 두 글자, 그 속에
원망이 담뿍 배어 있죠. 아주 속상해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없어야 하는데 이것까지 너마저도,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 결과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지난 언젠가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그 집단체제형 정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곳에는 분명한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집단체제의 룰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를 일으킨 자가 나가서 해명한다. 이것은 아마도 지난번 경제정책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번번이 확인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나가서 해명한다. 이 세 번째 문장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죠. 결국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와서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계엄령 문건이라는 것을 직접 소개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자로서 나와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 3개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헛짚었다 하는 것은 이른바라는 것을 붙임으로써 다른 경우의 얘기를 한다면 이제 출구 전략을 슬슬 펼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 2번째, 3번째 문장을 보았을 때는 자기 자신이야 비록 그랬다 하더라도 이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는 것은 참 성가신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으로서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의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은 참 싫을 것이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브리핑 내용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이다. 내내 7월 26일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 과거로 돌아가서 2018년 7월 10일 청와대 브리핑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 문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8쪽짜리 문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송영무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송영무 장관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때 7월 10일부터 이미 재무덤 파기, 그 괴로운 일에 동원된 셈이죠.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독립수사단이 그 힌트를 줍니다. 왜 송영무 장관에게 있어서 이것이 재무덤 파기인지. 독립수사단은 우선은 송영무 장관을 배제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안에서 구성되는 수사단에 명령 지휘권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수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군 검사, 군의 검사 가운데 육군 출신이 아닌 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독립수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배제되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혀버렸죠. 이 수사단에서 기무사가 배제되었다. 그리고 육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계되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 독립수사단이 전 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잡아서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할 것이다. 그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현재의 기무사령관이 이 8쪽짜리 문서를 보고한 뒤에도 기무사에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기무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육군 출신, 기무사 출신을 배제했던 것이죠. 어떻든 이때까지는 현재의 기무사령관은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는 무사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송영무 장관은 그렇지 않았죠. 이미 재무다움을 파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특히 이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 가까운 그 그룹의 이런 사람들은 비유하자면 꼭 사형수에게 제 손으로 무덤을 파게 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사형수들은 또 이상하게도 스스로 무덤을 파더군요. 그래서 7월 10일의 브리핑을 살펴보았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7월 26일에 이르러서 하는 이야기가 우선 7월 10일에는 송영무 장관의 독립수사단이 수사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무엇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계엄령 검토 문건 8쪽짜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 이제 7월 26일에는 최우선 과제가 합동수사단의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동수사단, 그때는 독립수사단이었는데 이제 합동수사단이라고 하면서 이 합동수사단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게 계엄령 문건의 진실, 그것이 현재 문제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무엇을 조사하느냐 하면은 계엄령 문건입니다. 67쪽짜리 문건인 것이죠. 7월 11일과 달라진 것은 7월 26일 합동수사단은 67쪽짜리 문건을 조사하라. 그와 관련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 문건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것을 왜 만들었나? 또 하나는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나? 이 두 가지 다 다른 증거로 보충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당사자들의 내심의 문제이고 그 당사자들 중에 누군가 배반자가 나와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 내심의 문제는 정말 그러한 내심의 문제로 고정되게 되죠. 본인들에게 항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든 법이란 내심의 문제는 제대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증거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수사, 조사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죠. 그렇다면 타인의 내심의 문제를
그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 혹은 폭로 비슷한 것으로 그저 다 드러내놔서 밝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 26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요구, 합동수사단에게 내린 지시, 그것은 바로 관련자들의 내심의 문제를 읽어내서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문제인데 처벌을 한다는 이야기, 그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인 경우에 한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수사를 지시하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했지요. 그 말은 결국 유죄가 될 내심을 읽어내라 하는 지시로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리고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흥미로운 그런 요소가 있는데 7월 26일 합동수사단에게 바로 계엄령 문건, 67종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밝혀라 그랬죠.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열흘 전에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7월 16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도 역시 청와대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또 특별수사단 이름이 그 브리핑상에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름을 잘 기억해라 그랬는데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는 것을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은 분명히 구분해서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에는 67쪽짜리 계엄령 검토 문건이 나타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 7월 21일로 되어 있는 청와대 브리핑에서 새로 발견된 67쪽 계엄령 문건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와대가 제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7월 16일에 이미 67쪽짜리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알고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7월 16일 현재는 계엄령 검토 문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쪽 문서이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들은 계엄령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때 7월 16일에 아주 특이하게도 서슬이 펄에서 큰 소리를 친 장면이 브리핑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 10일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을 가지고 독립수사단이 수사 잘해라 했던 것이 7월 16일이 되면서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 버린 데에는 또 우리는 이때 67종 문서를 이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본 것이 아닌가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냐 하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자신이 군 통수권자로서 이것을 직접 확인할 테니 모든 자료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제출하라 하는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 계엄령 문건의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해라 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발표한 것이죠. 헌법 제74조의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전 군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문서와 보고 일체를 대통령에게 바로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이 하겠다고 한 것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또 하나는 이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군 통수권자로서 확인하겠다. 수사는 특별수사단이 하고 이것은 문재인이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겁니다. 7월 16일에 우리 국민들은 67쪽 문서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그 이른 시기에 어떻든 내용은 무엇이 진실인지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밝혀야 하겠죠. 그런데 군 통수권까지 행사한다고 명확하게 자신이 밝혔기 때문에 이 확인한 내용을 국민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것이 7월 26일 이날로부터 열흘 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동수사단이 해라. 그랬는데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왜 만들었는지,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밝혀라. 그러면 군 통수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인 내가 이것을 밝히겠다고 했던 것을 열흘 만에 합동수사단 너희가 해라.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 되지요. 그러니 2018년 7월 26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7월 26일 브리핑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군 통수권 행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합동수사단이 밝혀라고 했던 것이 7월 16일 문재인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던 동일한 내용이다. 이러한 유사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군 통수권 행사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문서와 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헛일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무능해서 막상 다 받아놓고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7월 26일자 청와대 브리핑의 요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중간에 있었고 그 선우가 어떻게 바뀌어서 국민에게 전해졌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둡시다. 앞에서 살펴보았으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가 국방부와 기무사의 과거 사람들을 척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합동수사단은 철저히 수사해서 국방부와 기무사의 과거 사람들을 척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유죄의 증거가 반드시 나와야 하겠죠.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면은 그것은 수사가 아니고 전투 같은 것이 될 겁니다. 무죄 추정이란 아예 없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브리핑 다음 내용을 살펴봅시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는 논의를 집중해서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세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 문장 하나를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그 말을 했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겉보기에는 개혁은 좋은 말 같이 보이죠. 기무사가 개혁을 한다면 기무사 스스로 해야 개혁입니다. 우리 국민이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을 더 좋게 고친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쳐야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민에게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끌고 가고 강제로 묶어놓고 하면서 그것을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한다 하면은 그것은 교정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는 개혁이 아닙니다. 현재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무사 스스로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고쳐나가야겠다 하고 자신들의 뜻을 모아서 고쳐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2017년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갑자기 개혁하라고 한 것이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해야 하고 못하겠으면 해체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일부 여론 거기에 따르면 결국 이 기무사는 가장 바람직한 개혁은 해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런 것이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기무사가 생명체는 아니지만 일단 죽으면 죽은 것이지, 그리고 태어나면 누군가 모르는 새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지 과거의 기무사는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듣기 좋은 말로 죽어서 다시 태어나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산산조각을 내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에 속아서 환호하면서 부서지든지 아니면 싸워서 우리 스스로 고치겠다 하고 지키든지, 그것은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어떻든 기무사의 개혁,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체다. 이것을 확인해 두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령 70% 개혁을 하면 된다고 했다면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 하는 것은 100%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해체밖에 없다, 이렇게 풀이해도 과도한 풀이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기무사 개혁의 형태는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해체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한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태스크포스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사실 이 세 번째 문장을 보면서 문재인 씨의 인품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그룹의 팀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하는 것은 리더라기보다는 감독 같은, 일을 시키는 감독 같은 태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태스크포스에 맡겨서 그것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한 것도 굉장히 재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 이미 너희가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그 얘기는 이 말을 하고 나서도 즉시 개혁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고의로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왜? 그것 때문에 기무사가 해체될 것이니까. 이렇게 아주 궁지에 몰려있는 기무사에게 또다시 재촉을 할 뿐더러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 후속의 어떤 다른 방안까지 다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달아날 길을 막고 몰아붙이는 아주 잔혹한 그런 것이 이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개혁안 제출 서둘러라. 거의 다 된 것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이고 그의 척박한 인품, 그것이 이 세 번째 문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청와대 브리핑의 요점은 기무사개혁 태스크포스, 그리고 송영무, 이석구 그들에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당장 개혁안을 제출해라 하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하느냐? 기무사의 현재의 조직을 척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송영무, 이석구 그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 서둘러라 한 것은 결국 무덤 파는 속도가 느리다 하고 다 그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눈치가 없었던 것이죠. 진실공방까지 벌어져 라고 하는 이 까지라는 두 글자에서 노여움을 읽어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조폭들의 세계보다 더한 것이 이 좌파들의 세계 혹은 집단주의자들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누를 끼친 자는 죽음으로써 사죄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노여움을 사면 큰일 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브리핑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태스크포스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역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말이 되겠죠. 글로 써놨는데 이 부분에서 참 소갈머리 하고는 하는 소리가 우리 국민들 입에서 절로 나올 겁니다. 정말 인색하고 괴팍하고 이런 것이 여기에 보이지요. 참 우리는 이렇게나 독하고 사나운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신속하게 당장 기무사개혁 태스크포스에 개혁안을 제출해라. 그런데 그 개혁안을 제출하면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제출하면 받아들면 바로 그 다음에 책임에 따라 조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무슨 책임일까? 바로 위에서 밝히고 있죠.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게 한 책임. 바로 그 책임입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일단은 송영무 장관은 이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 이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고하는데 어떻게 됐다. 누가 했다. 누가 안 들었다. 누가 무시했다.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굳이 송영무 장관을 직접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아마도 송영무 장관은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 더운 올 여름이 하나도 덥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름을 적시한 송영무만 문제냐? 싸움은 혼자 벌이지 못하지요. 그 맞은편에 있던 사람도 이제는 같은 운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인 것이죠.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담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민병삼 대령 관련된 사람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민병삼 대령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진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송영무 장관이 보고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와대에서 청와대 문턱에서 막혀버렸다 하는 것이죠. 들어갔는데 막혀버렸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앞에 그의 방문 앞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차단했다. 두 번이나 무시한 조국 수석.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역시 더 이상 일이 진전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수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의용 안보실장. 실은 이들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와서 해명까지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로한 그리고 쇠약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이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떠받들고 모시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대통령에게 도착한 다음에 대통령이 선별해서 버리든지 쓰든지 해야 하는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 안에서조차 이것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은 실은 밑에서 차단하고 있는 자들이 실권이고 위에 있는 자는 헛개비다. 아무리 무서운 목소리를 내봤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 진실을 건드리고자 한다면 이들도 조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되면 송영무 장관, 이석구 사령관 이런 것을 한간에서는 전형적인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와서 변명을 하게 한 가장 큰 책임은 실은
언론에서 지금 그렇게 다루지 않고 있는 조국이나 정의용이나 기타 수석들, 보좌관들 많이 있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얼간이로 정보를 모르는 무지한 자로 만든 이런 사람들, 그들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그 좌파식 룰에 따른다면 책임져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오판을 해서 행사한, 그러니까 헛짚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군통수권 행사를 해서 과연 보람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 하면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